2026년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밸런타인데이인데 오늘 저희가 받아본 자료로 보니까 시장 분위기는 초콜릿처럼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렇죠. 오늘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분석력에 또 실전 트레이딩 경험까지 갖춘 전문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시장의 속내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료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CPI 쇼크 없는 긴장감, 실물과 AI 하드웨어의 이중주. 네,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으로는 뭔가 다른 연주가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미국 CPI 발표 이후에 시장에 흐르는 이 미묘한 긴장감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어떤 자산의 기회가 있는지, 또 어떤 건 피해야 할지, 특히 AI와 실물 자산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한번 명확한 전략을 찾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큰 충격 없이 넘어간 것 같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여러 힘들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오늘 그 긴장감의 실체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또 뭘 경계해야 할지 확실한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한번 보죠. 거시지표요. 미국 1월 CPI가 발표됐는데 시장 반응이 좀 애매해요. 안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불안해하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헤드라인 CPI하고 근원 CPI, 이 두 숫자의 미묘한 차이 때문입니다. 아, 전체 물가를 보여주는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에 딱 들어맞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큰 쇼크는 피었다, 이런 생각에 시장이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근원 CPI가 문제였군요. 0.3% 상승. 근데 사실 0.1%포인트 차이면 그냥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시장에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그 0.1%포인트 차이가 바로 지금 시장의 모든 긴장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냥 0.1%포인트가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하게, 그러니까 스티키하게 남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는 거죠. 아하.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려면 이 변덕스러운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물가가 확실히 잡히는 걸 봐야 하는데 아직 멀었구나 하는 신호를 받은 셈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물밑에서는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안 끝났구나 하는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의 표정을 살피고 있는데 정작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리포트를 보니까 물가 지표보다 더 섬뜩한 경고가 있었어요. 환율을 매우 위험한 레벨이라고 표현했던데 1446.45원. 이 숫자가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가요? 이 수치는 단순히 원화 가치를 보여주는 숫자를 넘어섭니다. 지금 시장이 느끼는 모든 압박이 응축된, 뭐랄까, 압력계라고 보시면 돼요. 압력계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미국은 끈적한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릴 생각을 안 하는데 한국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먼저 내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되잖아요. 그렇죠. 자금은 당연히 이자 높은 곳으로 흐르을 테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신흥국 시장 전체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공포감까지 더해지면서 원화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답답하네요. 최근에 정부에서 기업 가치를 올리려고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정책들도 내놓고 있는데 정작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환율이라는 더 큰 장벽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책의 취지는 정말 좋지만 이런 거시적인 파도 앞에서는 힘을 쓰기 어려운 거죠. 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1,440원의 달러를 바꿔서 투자했는데 나중에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주식에서 번 돈을 환차손으로 다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높은 환율이 한국 증시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을 막는 가장 강력한 유리천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한쪽에서는 안도하는 듯한 신호가 나오는데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해서 이제 괜찮나 싶게 만들었는데 거래량은 그야말로 폭발했고 또 금값은 무려 2.14%나 폭등했어요. 이건 뭐 시장 참여자들이 입으로는 괜찮다 하면서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진짜 속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 10년물 국제 하루 거래량이 325만 건에 달했다는 건 표면적인 안도감 뒤에서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포지션을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포지션을 바꾼다는 건 그러니까 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거나 반대로 이제 바닥이다 생각하고 위험자산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들이 막 충돌하면서 거래가 터져나온 거죠.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값 폭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라고 하기에는 상승폭이 너무 큰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안전자산 선호를 넘어서는 현상이에요. 세계 중앙은행들, 특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을 사들이는 탈달러 현상의 가속화로 봐야 합니다. 8달러요? 네. 이건 단순한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금융 질서의 균열이 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개인 투자자에게는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모든 자산 가격의 기준이 흔들리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와, 거시 지표들만 봐도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가 느껴집니다. 그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희 트레이더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자료에 나온 자산별 액션 플랜을 한번 짚어보죠. 먼저 국내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료 분석 시점에 국내 야간 선물이 이미 1.09% 하락해 있었어요. 이건 설 연휴가 끝나고 열리는 첫 거래일은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시작부터 좀 힘들겠네요. 네. 따라서 전략은 명확해요. 보수적 접근. 장시적과 동시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테니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코스피 800선이 지지되는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리포트에 공포에 사되 환율을 보고 사라는 격언이 있던데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겠군요. 시장의 공포에 빠져서 주가가 싸졌다고 무작정 들어가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시장의 공포에 빠져 주가가 급락할 때가 매수 기회인 건 맞지만 지금은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게 바로 환율이군요. 네, 바로 환율 안정이죠. 환율이 계속 1,440원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의미를 갖기 어려워요. 공포를 이용하되 반드시 환율이라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걸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나 원자재 쪽은 어떤가요? 미니 S&P 500은 혼조세고 원유는 보합인데 유독 금만 탑픽으로 꼽혔어요. 자산별로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미 사상 최고치 부근이라 부담이 크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추격 매수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즉 눌림목에서 사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고요. 원유나 가솔린 같은 에너지 자산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중요한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서 지적하듯 가솔린 가격이 원유에 비해 유독 약세를 보이는 점은 좀 눈여겨봐야 해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원유는 원재료고 가솔린은 최종 소비재잖아요. 실제 소비와 직결되는 가솔린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사람들이 운전을 덜 하거나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아, 경기 둔화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거시지표의 불안정성 때문에 금이나 원자재 같은 전통적인 실물 자산이 부각되는 거네요. 근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시장에 유일하게 성상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곳이 있다면 바로 AI일 텐데요. 리포트를 보니 그 믿음 안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나뉘기 시작했다. 이 분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의 관심이 변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가 얼마나 멋진 미래를 만들까라는 장밋빛 전망에 모두가 열광했다면 이제는 훨씬 냉정하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질문이죠? 그래서 그걸로 누가 진짜 돈을 버느냐라는 질문이죠. 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인프라는 웃고 소프트웨어는 떤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회의 영역, 즉 빛에 해당하는 쪽은 명확해요. AI를 구현하기 위한 물리적인 기반,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네, 대표적이죠. 이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무려 80%나 상향 조정되었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이 두 기업이 벌어들일 막대한 이익이
코스피 지수 전체의 하단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겁니다. 80% 상향이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죠. 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기업들도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반대로 그림자에 해당하는 리스크는 뭔가요? 리포트에서 AI 리퍼, 즉 AI 저승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섬뜩하게 들립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고객들이 이제 챗GPT 쓰면 되는데 굳이 비싼 돈 주고 당신네 소프트웨어를 쓸 필요가 있나? 라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아, 특히 자료 분석, 리포트 작성, 고객 응대 같은 기존의 화이트 칼라 업무를 대체하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스 기업 대표는 최근 IR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더군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질문이네요, 정말. 네, 이것이 바로 AI 저승사자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내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AI 희생양이 될 종목을 걸러내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AI라는 하나의 현상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다른 누군가에게는 졸림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네요. 마지막으로 큰 자금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미국 기술주에서 신흥국이나 원자재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요? 네, 거대한 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네. 첫째는 앞서 이야기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하락과 나스닥 기술주들의 과도한 밸류에이션 부담. 너무 비싸져서 더 오르기 힘들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요? 둘째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했지만 이제는 각국 정부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을 용인하면서 명목 GDP 성장을 더 중시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명목 GDP 성장을 중시하는 시대에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목 GDP를 국가의 총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총 매출이요? 네. 예를 들어 제가 빵집을 하는데 작년과 똑같이 빵을 100개 팔았어요. 그런데 빵 가격이 10% 올랐다면 제 실질 성장률은 0%지만 매출액, 즉 명목 성장은 10%가 된 거죠. 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2% 성장하고 물가가 4% 오르면 나라 전체의 명목 GDP는 6% 성장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도 더 거치고 빚 갚기도 수월해지니 과거처럼 물가를 필사적으로 잡기보다 어느 정도 용인하려는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렇게 들으니 이해가 확 되네요. 네, 바로 이 점이 자금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동력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성장을 용인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는 왜 자금 흐름이 바뀌는 건가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 환경에서는 단순히 이자나 배당을 받는 금융자산보다 실물 경제와 직접 연동돼서 가격이 함께 오르는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요. 그게 바로 원자재 같은 것들이군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원유나 금 같은 원자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인플레이션 환경과 상관없이 독보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자산, 바로 지금의 한국 반도체 같은 자산이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금이 더 똑똑하고 안전한 수익을 찾아 이동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 오늘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거대한 상승 동력과 끈적한 인플레이션 및 고환율이라는 강력한 저항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힘과 힘의 대결이죠. 맞습니다. 어느 한쪽이 압도하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좀 지지부진해 보여도 그 안에서의 종목별 움직임은 훨씬 더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 연휴 이후 시장은 큰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든든한 버팀목 덕분에 지수가 폭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겠군요. 다만 지수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내릴지 그 차별화는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이 오늘 논의의 핵심을 잘 요약해 줍니다. 시장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해석하는 인간의 공포는 종종 거짓을 말합니다. CPI 수치, 환율, 금값 같은 데이터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숫자를 보고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공포나 과도한 탐욕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데이터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감정적인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네요. 오늘 우리는 AI가 특정 산업에는 엄청난 기회가 되지만 다른 산업에는 저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분께서 현재 몸담고 계신 산업이나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멋지게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될까요? 아니면 그 파도에 휩쓸리는 쪽이 될까요? 오늘 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